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시장, 양 시장은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금요일 시장과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뉴욕 증시는 휴장에 들어갔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안에서의 모멘텀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2,7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은 또 잘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 챙겨봐야 할 텐데요. 오늘도 투자 전략 현명하게 빈틈없이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은 없는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관망 심리가 굉장히 짙은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지금 지수를 이겨내고 잘 가는 업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업종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시그널에서는요, 삼양식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11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황제주 초읽기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발행이 됐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위원이 이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오늘 파이널샷에서 조상훈 연구위원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먼저 리포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갈 텐데 불닭볶음면으로 주가가 크게 뛰었던 삼양식품, 지난해 주가가 얼마나 오른지 아십니까? 엔비디아 부럽지 않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246% 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주가가 세 자릿수 이상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낸 건데요. 지난해 내내 사실 저희가 삼양식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때마다 실적을 계속해서 고점에 경신해 온 삼양식품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잘 갔던 이유는 실적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주가의 PER, PBR 모두 다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우상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들어서 작년의 주가 상승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의 주가 흐름은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삼양식품, 이제 고가 기준으로는 97만 원대까지 찍은 상황인데요. 다만 지난해와 좀 비교해 보자면 주가 상승률이 지난해만큼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세 때문에 삼양식품의 주가가 많이 못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식품에까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은 삼양식품이 수출하는 그러한 제품들도 분명히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생각입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에서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만나보시죠. 네, 투자 포인트는 보시다시피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달러 강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달러 인덱스가 살짝 꺾이긴 했지만은 앞으로 발표될 실적, 특히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를 그대로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 흐름을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분명히 반영을 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높은 매출 총이익률인데 이번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43.3%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총이익률이 이렇게까지 높은 기업은 잘 없습니다. 삼양식품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낮은 가격 민감도입니다. 사실 요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혹은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팔리는데 한 봉지에 이게 관세를 조금 더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얼마 붙지 않을 것이다. 이미 라면 한 봉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여기서 몇백 원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민감도가 사실은 다른 제품들 비해서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지금 관세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높은 브랜드 파워인데요.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는 불닭볶음면의 브랜드 파워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SNS에서는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이 4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 앞으로 괜찮다라는 투자 포인트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캐파가 더 늘어난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5월 말에 밀양 2공장이 모두 다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캐파가 보시다시피 39% 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것보다 39%더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도 39%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멀긴 합니다만은 2027년 1월 말에 중국의 현지 공장이 모두 다 완공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캐파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3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사실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은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표가 된 건 아닌데 매출은 YOY 기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8%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YOY 기준으로 33.1%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식품주는 사실 방어주였습니다. 시장에 잘 안 갈 때 그래도 라면 같은 건 잘 팔리지 라면서 방어주 역할을 해왔는데 보시다시피 매출과 영업이익이 2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식품주가 생겨난 겁니다. 이제는 방어주가 아니라 사실상은 성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양식품인데요. 수출 매출이 특히나 높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삼양식품은 전체 매출 가운데 수출 비중이 81%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면 82개를 외국에 수출을 하는 건데 한국의 라면 기업이 사실 달성하기 힘든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수출 매출이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4%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수 매출은 약간 감소합니다. 15%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만 한국에서 안 팔리는 만큼 외국에서 더 잘 팔리니 사실 주가가 잘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률은 지금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변동비, 운반비와 보관비가 증가하더라도 사실상 영업이익률은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난관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삼양식품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110만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인데 일본의 동종 업종이 과거 5년 동안 평균을 봤을 때 사실 이 주가가 지금의 펄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믹스 개선과 달러 강세로 실적 추정치를 상향으로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약간 부담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삼양식품은 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립니다. 한국은 좁은데 세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한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는 삼양식품이기 때문에 110만 원 문제없다라는 게 신한투자증권의 이야기였고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만나보고 할 텐데 이번에는 오리온입니다.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교보증권에서 탑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앞서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 그 실적 자체에 집중을 했다면 교보증권에서는 결국에는 식품도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중국 소비 회복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3월에 중국 소매 판매액이 5.9%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음식료 그리고 주류, 담배 쪽에서 이전보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양식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오리온이 아마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음식료 업체 실적 회복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고요. 춘절 영향을 제외한 오리온 중국 법인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14%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성장에 따른 오리온도 보자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식품주가 약간 비쌉니다.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비싼 것에는 또 비싼 값을 지불할 만 하겠죠. 실적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품주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SK하이닉스는 4월 반도체 수출이 선방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월 반도체 수출액이 꽤 견조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반도체 업종 지수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요, 이번 4월 들어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39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비록 전체 수출액은 감소했지만요, 주요 10개 수출품 중에 반도체 수출액만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소식에 SK하이닉스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18만 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매출 5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 속에 상승세 역시나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 능력과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을 중심으로 한 3대 축 확장 전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의 총 생산 능력은 글로벌 1위 수준이죠. 이 생산 능력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 2032년까지 5공장과 동일한 규모의 공장을 3개로 더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연 매출에 대해서 전년 대비 20에서 25% 성장하며 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또 밝히면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전력 소식인데요. 실적 그리고 배당까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장중에 25,2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찍었는데 이 주가가 25,000원 선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실적 개선 그리고 이에 따른 배당 확대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이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우호적인 영업 환경에 따라서 증익과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주당 배당금이 213원에서 1,500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계룡건설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공약 속에 연일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공약으로 행정수도 세종으로의 이전을 내세운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충청권의 건설사인 계룡건설이 주목받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토론회에서 행정수도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시로 용산 집무실을 활용하고 청와대를 보수하고 최종적으로는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오늘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내세웠습니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게 아니라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겠다는 결단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델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가지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삼성바이오 소식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기업입니다. 올해로서 창립 14주년을 맞게 됐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4조 5천억 수준이었는데 올해 3대 쪽 확장을 중심으로 5조 달성이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데요. 여기서 3대 축은 생산 능력,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 확장입니다. 현재적인 투자 중에서 가장 큰 내용으로는 생산 능력 확대가 있는데요. 2032년까지 5공장과 동일한 규모의 공장 3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8공장까지 완공 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능력이 132만 4천 리터가 되게 됩니다. 지난해 창사 최초로 연간 수주액 5조 원을 달성했었는데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매출 상승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폭이 오늘이 엄청 막 크지는 않지만 대장주의 순풍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EMA로부터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퓨즈뉴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서 이 품목을 획득하면서 얻은 역량을 토대로 빠르게 제품을 개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적인 전략을 통해서 올해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 안에서 또 다른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마이크로 컨텍소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전자부품의 검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인 IC 소켓과 서멀 프로젝터, 산업용 전자 개폐기를 제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세미콘 사업 부문의 주요 품목으로는 IC 소켓과 버닌 소켓, 모듈 소켓이 있고 버닌 소켓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도시바 등의 납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메모리 양산에 나선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서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CXL 메모리 양산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02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하면서 올해 또한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특성을 감안했을 때 현재 가격대도 상당히 좋고요. 11,2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2,300원, 손절가는 1,1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로 컨텍솔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는지 최윤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입니다. 외국인들 계속해서 한국전력 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네 번째로는 LIG 넥스원, 다섯 번째로는 삼양식품 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세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한화오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ABL 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벤티지랩, 세 번째로는 하나마이크론, 네 번째로는 코나이,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JYP 엔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알테오젠과 JYP 엔터 연이은 줄매도 나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보로노이, 네 번째로는 HLB, 다섯 번째로는 올릭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 투자자들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한지주, 세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네 번째로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금융주를 좀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CJ 자리하고 있네요. 매도하는 갭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다섯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도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 올릭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BHI, 세 번째로는 로보티즈, 네 번째로는 주성엔지니어링,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투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격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ABL바이오, 두 번째로는 한택, 세 번째로는 태광, 네 번째로는 동성화인텍,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관망세가 좀 보이는 걸까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월요일만 되면은 트럼프가 주말에 하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뭐 블랙 먼데이다라는 얘기가 거의 매주 나오다시피 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좀 흐름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0일 동안 이제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부터 이제 흐름이 좀 달라졌고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발언하든지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냐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조삼모사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죠. 사실은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것들이 트럼프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예했다고 해서 좋은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번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이번 주에 관세 협상 대상국에 이제 기존에 뭐 예고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이제 베트남,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일본,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뭐 협상을 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야 되는 이 기간도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이 또 공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6월 이후로 차기 대통령 쪽으로 좀 미룰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화면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이 관세 협상 차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어요.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했지 이번 주에 마무리 짓는다라고 안 했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 이 정도 멘트만 나오면은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고민이 많아진다, 뭐 자신이 없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럼 편안하게 어닝 시즌 아니겠습니까? 실적주에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편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 지금 우리 말로 없는 종목들도 쉬고 있다가 혹은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탁 튀어오르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 기술적 반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힘을 모아놓고 튀어오르는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좀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매도하지 않아도 돼요. 뭐 예를 들면 20%, 30%씩 분할로 이렇게 조금씩 줄여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이제 매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순환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순환매 나오는 종목들 자신 없으면 그냥 실적주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도주냐 정책주냐 이런 부분 고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쉬운 거는 실적주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자, 우리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우리 그림으로 보면서 체크한다라고 하면 더 쉬워지겠죠.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 2,500포인트 다 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쉬는 구간은 이중바닥 만드는 구간은 2,500 회복한 다음에 그냥 횡보를 하느냐
혹은 2,500 회복한 다음에 이렇게 이탈하느냐 이런 구간이 아마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터치한 다음에 이 구간 근처에 온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슬쩍 밀렸다가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500 정도는 살짝 터치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2,500을 건드려준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도 눈치 보기 하는 시장이에요. 이 사람들도 트럼프의 속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느냐 정확하게 이 사람들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플랜 A, B, C, D, E 세워놓고 그중에서 나오는 쪽으로 맞춰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큰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안에 있는 색칠은 그때그때 맞춰나가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메이저들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길을 하나만 정해놓고 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루트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코스피 못지않게 여전히 좋은 시장인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732 다음 저항으로 여겨져 있는데 여기는 큰 중요한 저항 자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고 그냥 이 못 미친 다음에 밑에서 이중부닥선 움직임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자율등락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개별 종목들 요즘 보면 지수랑 상관없이 종목만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먼저 올라온 종목도 그냥 하염없이 또 다시 한번 밀려주는 모습, 급락이 나오는 모습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지수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급락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지수가 과거에 월요일날 블랙 먼데이 같은 식으로 급락이 나오는 거가 2, 3% 밀리지 않으면은 지금 지수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수에 강력하게 연동을 받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더더욱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지수에 민감한 구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실적주 보시는 게 제일 편안하고요. 자신 있다, 난 트레이딩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정책 주던 이런 부분 보시면 되는데 인맥 관련주만 안 보시면 됩니다. 정책에 관련된 사회 현상에 관련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트럼프가 한국을 딱 겨냥하고 있죠. 저렇게 그 손가락으로 한국을 딱 집어서 이번 주는 이제 한국이다라고 하는데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또 알고 있던 내용 그대로 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긍정적인 대화만 계속 오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또 지금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제 진행만 시켜놓고 결정 마지막에 사인하는 것만 제일 먼저 안 하고 주변국들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만만한 국가들 이렇게 세워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있는 저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게 한 세 번째 전후에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정도에 사인하면 좋겠다라고 과거부터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정도에 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추후에 여러분들이 진행 사항을 보면서 같이 대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을 겨냥했을 때 여러분들이 불안한 섹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섹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함께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응원하면서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트럼프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겨냥했는데 이 협상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또 감내해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집중해서 살펴볼지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죠. 안타 종목으로는 먼저 SK하이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4월 수출액이 또 견조하게 나왔다라는 소식에 오늘 반도체 업종 전반 나쁘지 않은데요. 관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4월 수출 경향의 반도체는 10% 올라갔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반도체만 올라갔다. 나머지는 다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반도체 끄떡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영향력이 있고 뭐 트럼프가 아무리 저렇게 얘기를 해도 반도체는 미국에서 가져가야 되는 품목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품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품목, 미국이 필요로 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 뭐 아주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는 줄었다. 그리고 반도체만 10% 늘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 핵심이
이제 SK 하이닉스다. 물론 최근에 레거시 쪽, 그 과거에 이제 D램 쪽도 이제 굉장히 좋아지면서 회복이 되고 있다.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게 작년에 이제 얘기할 때 올해 하반기쯤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거지, 사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2년 전부터 회복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게 아니라 오히려 늦어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큰 흐름을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진 가운데 더 늦어질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 관련된 분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 쪽에 가장 중요한 핵심 칩을 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빼놓고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제1공급사 SK하이닉스, 제2공급사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삼성전자까지도 필요해서 오죽하면 설계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딜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오갈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레거시 쪽이 살아나고 있고 HBM 쪽은 견조하고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뭐 건재한 부분은 반도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 되면 브로드컴이 이제 또 이제 시작이 되죠.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원래 올해 목표가 14만 장 이제 생산하는 건데 17만 장으로 3만 장 늘린 이유가 이제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열리면서 브로드컴과 계약하고 하면서 늘어났다라는 거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안심하고 편안하게, 대신 시가총액이 1, 2위 아니겠습니까? IT 투톱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해야지 너무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갑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여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하이닉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너무 싸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입각해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비중 좀 넓게 크게 가지고 가면서 편안하게 응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 종목 SK 하이닉스로 살펴봤습니다.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항상 강조해주고 계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죠. 이제 2루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꼽아주셨어요. 엔터는 뭐 관세 무풍지대이고 또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데 엔터주 안에서 하이브 가장 좋게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수익률이 좋으냐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SK하이닉스처럼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주가 상승 여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는데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못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도어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일단락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슈가 조금 덜 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미 그 부분을 상쇄시킬 정도로 가장 좋은 이슈가 있죠. 이미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돌아온다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고 다들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이미 팩트로 알려진 사실이고 뭐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여기에 위버스 플랫폼까지도 글로벌 시장으로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루타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보는데 중간중간에 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이브는 오늘 있는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트레이딩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 정도 되는 이런 뭐 거대한 시총 규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에 비하면은 사실 시총도 조금 작은 편이긴 합니다. 하이브가 작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 계속 발굴해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 데뷔가 벌써 또 보이그룹이 3팀이나 예정돼 있다라고 하니까 올해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BTS 뭐 동생 그룹이라고 해서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슈를 시작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뭐 길이 열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2루타 종목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멋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K-팝의 중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BTS 완전체 복귀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한 모멘텀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트레이딩 관점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루타까지 도달할 수 있는 3루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를 꼽아주셨어요. 보통은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안타로 많이 언급해 주시는 종목인데 오늘 특별히 3루타로 정해주신 이유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의아하실 수 있어요. 기아처럼 좀 무거워 보이는 종목이고 사실은 관세 영향력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기아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그룹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 두 개 놓고 보면은 해외 생산 비중이 기아가 더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상호관세 이제 협상하는 게 이제 베트남, 일본, 한국 순이라고 말씀드렸지, 캐나다랑 이제 멕시코 같은 북미는 사실 이런 뭐 4월 2일 상호관세 발효되기 전부터 가장 먼저 트럼프가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해서 거래를 했었죠.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수차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측에서도 우리는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멕시코에 공장을 가진 기아 같은 경우가 만약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게다가 이거는 제 바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업체들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기업들은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호타중족이면서 이제 좀 멀리 볼 수 있는 종목들로 3루타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기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뭐 수차례 강조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좀 길게 굵직하게 멀리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높은 수익률도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면은 기아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아의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폭풍에서 조금 잘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거든요.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그동안의 만nomnom 종목들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 수익률 체크 한번 해보고 가시죠. 네, 말로 없는 종목들 뭐 최근에 뭐 크라우드웍스가 3위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상위권 경쟁에 굉장히 뭐 치열하게 박차를 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페이지는 뭐 조만간 뭐 다음 달 정도 되면 아마 100% 아래 종목들은 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는 50% 아래 종목은 이제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4%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도 지금 조금만 분발하면 되고 이 밑에 40%대에 지금 10개 넘는 종목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말로 없는 종목들 그 쉬고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 관세 위협 때문에 뭐 과도하게 내려왔다 올라오는 종목들, 쉬는 그리고 횡보하다가 이제 폭발하는 종목들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 목표치 도달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체크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뭐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주은행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올해 초에 시작하자마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냥 횡보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관세 때문에 살짝 밀렸다가 결국에는 지금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1차 목표치 바로 도달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2차 목표치까지도 바로 가나 싶었는데 오늘 음봉을 그려주면서 숨고르기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한 번에 가면은 오히려 크게 다치거나 부상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사람도 운동할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음봉을 해서 이제 과열을 시켜주는 모습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0,000원만 유지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차 목표치 달성 축하드리고 말로 없는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또다시 1차 목표치 도달한 종목이 탄생을 했는데요. 인벤티지랩입니다.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서 최근에 일라일리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경구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임상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더욱더 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목표치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25,000원 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올라온 다음에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셨다가 돌파하면 재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눌렸을 때 22,500원 이하로 내려올 때 봐서 여러분들 분할로 2만 원 전후까지 이제 분할로 재매수를 한다. 이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로 없는 다시 한번 도전하는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AI 관련 쪽으로 누누이 말씀드렸고 국가의
국책 사업 같은 경우를 다 싹쓸이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사실은 말로 홈런 도전하다 600원 모자라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왔었죠. 그래서 숨고르기 한 다음에 다시 올라옵니다라고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 구간에 계속 도전을 하면서 이제 3만 원 말로 홈런 구간은 얼마 안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넘어가서 그 이상의 수익률을 붙이면서 아마 앞 페이지로 다시 한번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또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앞으로 또 AS가 필요할 때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관세 협상을 미국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하는지 체크해보고 있었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꼽아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제가 계속 실적 말씀드렸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섹터, 화장품주, 관세 무풍지대의 핵심에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화장품주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인데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 코스트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공략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갈락 나이아신 에센스 같은 경우가 뭐 오픈하자마자 뭐 라쿠텐에서 1위를 차지하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무상증자란 다음에 그 물량 소화 기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한 다음 달 전후 구간부터는 이 구간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간이 와서 폭발적으로 움직이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제 교육방에 실시간으로도 올려드리니까 오셔서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가격 전략만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8,000원 전후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너무나도 싸고 좋은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림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힘도 예쁘게 잘 모아놓은 구간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22,000원을 1차 목표치로 보시면은 기존에 고점 저항받았던 구간이고 26,000원을 말로 없는 가격으로 설정하면서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26,000원도 넘어가는 장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 성장까지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주, 실적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17,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했다가 재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편안하게 지금 가격권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마녀 공장으로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또 만홈런에 도전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에 협상을 성사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렇게 되면 양국은 번영하고 있는 미국과 큰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막대한 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부활절 30시간 휴전이 끝나기 전에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오후 6시부터 21일 0시까지 임시적인 휴전을 선언한 바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20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휴전 연장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우리는 손을 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료와 관련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음식료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뭐 엔비디아 삼양식품의 네, 네. 이제 그러한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엔비디아 나왔던 이유가 불닭디아라고 많은 한국의 분들이 엔비디아죠. 네, 네. 그죠, 한국의 엔비디아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시던데 일단 식품주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방어주이기도 하지만은 성장주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만 약간 좀 이제 걱정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밸류를 한 기업이 약간 높이긴 했습니다만은 밸류가 조금 약간 높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뭐 지나간 거긴 하지만 뭐 실적 이야기를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그죠, 같아요. 네. 이제 뭐 지나가긴 했지만 뭐 1분기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느끼시는 것처럼 뭐 소비 경기도 좋지 않았었고 환율도 굉장히 조금 높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고환율이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원가 부담도 굉장히 조금 부담이 좀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다만 2분기부터는 조금 상황이 반전되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소비 심리도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도 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좀 실시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 때부터는 좀 상황이 반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고요.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소폭 어떻게 보면 조금 할증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음식료 업종만 놓고 보면 10배가 조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음식료 업종이 좀 코스피 대비 좀 비싼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삼양식품 때문에 그래요. 삼양식품이 네. 지금 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거의 뭐 18배, 19배 수준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면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좀 평균적인 이제 코스피와 좀 거의 유사하거나 소폭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고 결국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조금 이제 실적으로 극복을 하느냐 그게 저는 좀 더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볼만한 기업은 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오늘 조상훈 연구원님께서 이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110만 원대까지 상향한 리포트를 또 발행을 하셨습니다. 저희 파이널샷 오프닝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요거 전체적으로 조금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뭐 작년부터 그랬지만 전체적인 눈높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올라온 눈높이에 이제 뭐 미달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라온 이제 시장의 좀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사실 이 이제 실적만 놓고 보면 수출이 어쨌든 계속 좀 견인을 하고 있는데 수출도 괜찮고 또한 이제 고단가 시장 위주로 지속적으로 좀 수출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지역 믹스도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환율은 올랐지만 곡물 가격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투입 원가도 지속적으로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눈높이를 좀 더 올려서 봐도 되는 이런 실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이 사실
이제 비싼 값을 주고도 주주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삼양식품은 전체 매출 대비해서 수출 매출이 보니까 80%를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와, 식품주가 이게 수출에서 80% 이상을 이렇게 발생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없죠. 네.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게 그 80% 안에서 뭔가 더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특히나 뭐 중국 쪽, 뭐 전체적인 수출 사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보니까 오늘 목표 주가 110만 원으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요거까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80% 비중 그리고 이제 내수는 어쨌든 계속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출 비중은 뭐 이제 공장이 지어지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수출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이 안에서 보면 가장 그래도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나 중국입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서구권 시장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쪽 비중이 급격하게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실은 중국 비중이 25%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5월 말이 되면 밀양의 2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전체적인 생산 설비가 한 39% 정도 늘어나는 그런 증설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연말에 뭐 공시사항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말 공시에는 이제 중국 쪽 생산 기지를 짓겠다라는 조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현지 공장이 27년 1월 말에 완공이 되고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생산의 어떤 그 캐파 자체가 32% 정도가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외형은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라는 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수출 실적 호조라든지 또 뭐 지역 믹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좀 고려를 했을 때 저는 목표 주가를 좀 이렇게 110만 원으로 올렸고 결국 이제 제 추정치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들인 일본 업체들이 과거 5년 동안 받았던 이런 그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적용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해 5월에 밀양 2공장 완공, 그리고 2027년도 중국의 공장 완공까지 모두 다 완료되게 되면은 실적이라든지 뭐 캐파는 당연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오리온입니다. 보니까 연구원님께서 약속의 2025년 기다렸던 반등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약속의 8회라는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야구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온도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상황이 좋지 않았었어요. 뭐 소비 경기 침체도 있었고, 뭐 지역별로 조금 이슈도 있었고,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채널 구조 조정,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이슈들이 조금 겹치면서 사실 이제 오리온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외형 성장이 굉장히 조금 안 좋게 조금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눌려 있었던 어떤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되면서 조금 해소가 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이 춘절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3, 4, 5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비수기이지만 이때 굉장히 좀 전체적인 매출이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뭐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성장하는 뭐 간식점이라든지 이커머스 같은 이 채널 경쟁력이 굉장히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매출 성장이 다시금 과거와 같은 회복세로 좀 전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매출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오리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투자 포인트 그리고 리스크 이렇게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가장 큰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는 둘 다 좀 중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 사실 이제 중국이 그런데 사실 이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회사 거의 한 40%에 육박을 하는 부분이라서 중국에서 이제 상황이 어떻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뭐 고성장하는 채널에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품 경쟁력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올해는 이제 중국이 좀 반등할 만한 거리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최근에 보시면 뭐 3월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정부의 부양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지면서 오리온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뉴스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제 목표 주가는 14만 원이고 제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제과업체들이 받는 이 어떤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을 2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한 결과인데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매출 성장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오리온이 하려고 하는 전략들 그리고 제품의 카테고리라든지 뭐 지역 확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간극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리온에 좀 올해는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삼양식품 그리고 오리온의 주가 여러분들 함께 트랙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들어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갈 정도였는데요. 건설 업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건설 업종지수의 경우에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1분기 건설사들의 실적은 어떨까요? 실적 전망 굉장히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5대 건설사의 1분기 합산 실적 전망치를 좀 살펴보시면요. 매출이 1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하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5,994억 원대로 15.2%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 대비 추정치를 좀 살펴봐도요.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 2곳, 대우건설과 현대건설만 꼽히고 있고요. 부합할 것으로는 삼성물산과 삼성 E&A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3개의 건설사,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DLENC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요. 고비용으로 분양한 주택들이 이제 완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들이 실적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의 평균 원가율이 9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향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다가 고물가 기조 속에 인건비까지 올랐죠.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00
2020년 이후 4년 동안 무려 27% 넘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싼 환경 속에서 지어진 주택들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하반기 기대 포인트로는 일단 유동성 확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근에 산불 피해 복구 등에 10조 원의 추격을 쏟아부은 것처럼 대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장미 대선이 치러질 텐데 대선 이후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 심리도 점차 회복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해외 원전 역시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현대건설을 이러한 이유로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대형 원전 그리고 SMR 등의 원전 밸류체인에 강화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홀텍사 등과 협업 구도를 갖추고 있는 원전 사업 구조에 대해서 다른 경쟁사 대비 확실히 상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뚜렷한 실적 턴어라운드 모멘텀에다가 원전 등 다양한 수주 역량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는 탑픽으로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건설 업황이 전반적으로 1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졌지만 하반기에 이러한 포인트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보합권입니다. 외국인들 수급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3천억 원 가깝게 팔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책 테마 쪽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는 창투사 쪽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일자리 관련주 해서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투자 전략 그리고 시장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주 오늘은 이제 상투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 관련 일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필요사 관련돼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데요. 왜 필요사 때문에 지금 창투사들 그다음에 오늘 상한가가 있는 컴퍼니 K, 엑스페리스, 펜스타,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다 처음에 이제 그 필요사 A에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인데 오늘 일단 엑스페리스 같은 경우는 3연상을 가 있기는 합니다만 왜 지금 이런 그 필요사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냐면. 지금 필요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로는 지금 시리즈 D 펀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시리즈 D는 올해 하반기에 있는 거고 지금 시리즈 D 브릿지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브릿지는 이제 지금 필요사 AI 같은 경우는 A, B, C, D 해서 이제 네 번째 대규모 펀딩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좀 한 700억 정도인데 200억 정도를 더 늘리겠다. 그럼 200억 정도 필요사가 돈이 더 필요하면 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냐? 이미 투자를 했거나 투자가 예정돼 있는 기업들이 필요사 AI의 지분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필요사 AI 같은 경우에 시리즈 C 펀딩에서는 사실 돈이 굉장히 안 모였습니다. 이제 돈을 구하기가 시리즈 C에서는 힘들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죠. 근데 시리즈 C 펀딩에서 돈을 굉장히 좀 구하기 힘들었다가 메타가 1조 2천억의 인수 딜이 들어왔다 이 뉴스가 나오고 시장에 돈이 확 몰렸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상한가 가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씩 익절하는 게 맞고 가장 좋은 재료가 정말 큰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좀 조정받았을 때 좀 긴 텀으로 모아가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어떤 이벤트가 뭐냐면 필요사 AI가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나리오를 좀 보면 일단 올해 제가 아는 바로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프리 IPO를 일단 들어갈 겁니다. 프리
IPO는 상장 전에 일단 대규모로 투자 유치를 받는 게 프리 IPO고 내년쯤에 이제 상장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닥은 상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스피로 바로 그 거래소로 이제 필요사 AI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일단은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려고 하는데 상장 주관사는 이미 뭐 정해졌죠. 대표 주관사가 이제 미래에셋으로 정해졌고 그다음에 보조증권사가 NH농협으로 NH투자증권으로 정해졌는데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대표 주관사를 하나 더 일단은 마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사 AI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 뭐 컴퍼니 K 같은 경우에 워보이 관련돼서 솔루션을 이제 개발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엑스페리스는 이제 그 필요사 가장 초창기 때 좀 투자를 한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펜스타 같은 경우는 일단 필요회사 반도체를 그 일본의 총판을 맡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오늘 움직이는 이제 창투사 앞서 얘기 나왔던 뭐 캡스톤이라든가 DSC, 스톤브리지, 뭐 LB 뭐 이런 기업들 역시 다 필요회사 투자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약간 시장에서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이 어떤 지금 현재 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필요사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단기 테마성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엑스페리스 상한가 풀리는 걸 보고 일단 단기 익절하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과거에 이제 뭐 지난주 중반이나 말에도 안 샀는데 굳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따라잡는 것은 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필요사 AI의 내년 초에 그 상반기가 되겠죠. 그 상장을 앞두고 일단 그게 굉장히 큰 이벤트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내가 좀 모아가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시세가 좀 마감이 된 다음에 조정받고 일단은 좀 약간 러프한 흐름이 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큰 모멘텀이라는 게 상장입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고 지금 그렇다면 거기서 대장주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장주가 그때도 대장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리 IPO에서 지분을 많이 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프리 IPO 들어가는데 그때가 어쩌면은 좀 약간 새로운 관련주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가벼운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펜스타 엔터가 실질적으로 오늘 기세 상한가를 간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엑스페리스가 3연상 갔죠. 이 두 종목군들이 저는 그때 당시에도 어떤 뭐 지분을 따로 팔지는 않겠죠. 지분을 팔지 않으면 뭐 나름대로 이게 테마가 아니라 길게 가는 거라고 보시네요. 이번에는 단기 테마고 그다음에 그 제가 봤을 관련주. 네, 관련주고. 어차피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한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조정은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리즈 D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좀 시리즈 D 펀딩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시리즈 D 펀딩을 누가 받는지 참여를 하는지 그다음에 프리 IPO에서 누가 참여를 하는지 그때는 뭐 지금 지분 투자한 기업도 사실 좀 약간 미미하거든요.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좀 약간 대규모로. 근데 지금 거론되는 기업들은 좀 약간 증권사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과연 그 증권사들이 그 프리 IPO나 시리즈 펀딩에서 지분을 받아갔을 때 좀 얼마만큼 움직일지는 뭐 그 부분은 좀 약간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지금 물리신 분들도 일단 하반기에 어떤 프리 IPO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을 때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윗가격에 팔 수 있는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세에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투사 관련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퓨리오사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나오는 기업들 중심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관련한 이슈는 아마 내년까지 퓨리오사가 상장하는 날까지 계속하는 이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듣고 왔고요. 앞으로 어떠한 종목이 또 퓨리오사의 상장에 따른 대장주가 될지는 계속해서 또 뉴스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네이버가 컬리와의 사업 제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 쿠팡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 맞서서 네이버와 컬리의 협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는 마켓컬리를 운영하고 있는 컬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커머스 사업 전반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에 설립한 AI 쇼핑 플랫폼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컬리 상품이 공식 입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협업을 통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쿠팡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쿠팡이 22%, 네이버가 20%로 바짝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간 거래액의 경우에도 역시나 지난해 기준으로 쿠팡이 55조 원, 네이버 50조 원으로 양강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컬리의 경우에는요, 품질이 뛰어난 신선식품과 새벽 배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구독하고 이용하고 있는 충성도 높은 고객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3040의 여성층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월간 사용자 수를 살펴보시면 컬리가 339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 아직 268만에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앱의 경우에는 4천만 명이 넘고 쿠팡은 3천만 명, 4천만 명에 육박하는 월간 이용자 수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휴를 두고 또 증권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먼저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이 컬리 제휴의 발표, 커머스의 빈 퍼즐 조각을 메우는 결정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목표 주가 네이버에 대해서 30만 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경쟁사 대비 그동안 약점으로 꼽히던 신선식품의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선식품 그리고 생필품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구매 패턴이 강할 수밖에 없는 로열티 높은 카테고리라면서 이번 제휴 잃을 게 없는 긍정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 연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공동 마케팅과 구독 서비스, 상품 개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네이버와 컬리 어쨌든 윈윈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26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전자상거래 업황을 살펴봤을 때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여전히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카테고리들은 역성장하는 추세다라고 함께 진단을 했고요. 2025년에는 수수료율 인상과 새로운 플랫폼 출시에 이어서 사업 제휴를 통한 영업 확장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커머스가 앞으로 네이버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커머스가 발목을 잡는 위험 요인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에 대한 밸류에이션 다시 낮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이버와 컬리가 이제 함께 손을 잡게 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서비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쿠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쿠팡의 독주 체제를 맞아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벽선입니다. 오늘 보니까 주가가 5% 가깝게 급등세 나오고 있고 2,4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차트가 마치 좀 약간 그려놓은 것처럼 이쁘게 올라가는 기업인데 네. 오늘 이제 벽산이 어떤 것을 하는 기업이냐면 한마디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단열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불이 안 붙는 단열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KCC랑 벽산이 이제 양대 산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화재 사건이 있어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앞으로 그 벽산이 좋아질 수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단 이 단열재 만드는 이제 무기 단열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레스 우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정말 쉽게 설명하면 이제 그 유리섬이죠. 유리섬에 불이 안 붙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21년도에 이제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단열재에서 불이 안 붙는 이 무기 단열재 같은 경우는 한 비중이 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성장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그때는 뭐 여러 가지로 사업하기 좀 좋은 환경이었고 24년도부터 좀 약간 다운이 되고 올해 이제 시장에서 이 벽산의 어떤 실적이 다시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을 하는 근거를 좀 몇 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KCC나 벽산에서 만드는 이 단열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큰 건물이나 빌딩 이런 것보다도
그 공장, 그다음에 창고, 뭐 물류센터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물류센터들이 뭐 쿠팡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택배 업체들에서 물류센터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 좀 잠깐 말씀드리면 큰 기업 두 개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면 이제 쿠팡이 26년도까지 물류센터를 9곳을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 쿠팡 물류센터는 뭐 가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농심도 이제 울산에 2천억 넘게 자금을 들여서 물류센터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KCC랑 벽산의 경쟁을 하는데 어느 쪽이 이 물류센터의 물량을 좀 많이 갖고 가냐가 실적의 어떤 그 기대감을 어떤 갖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사실 아파트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약간 그 다운되는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공장이나 물류센터 관련돼서는 뭐 건축 허가나 착공 면적이 이제 실질적인 수치로 이제 반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벽산의 주가도 그것과 맞춰서 좀 약간 최근에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점은 23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23년도에 이제 고점을 좀 형성을 해놨고 그다음에 24년도에 좀 약간 실적 톤다운 되면서 약간 계속적으로 1년 반 정도 어떤 하방 흐름을 그려줬고 올해 한 2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눈여겨볼 부분들은 일단 3월 달서부터 4월 달 초까지 시장의 흐름과 벽산의 흐름을 같이 좀 약간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이 벽산이 얼마나 좀 시장 대비해서 좀 하방 경직성을 굉장히 단단하게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일단은 한 5거래일 정도 3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위쪽에 이제 빨간색 쑥을 보면 외국인들이 막 어떤 시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차분하게 좀 약간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벽산의 외국인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올해 벽산의 가장 주요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물류센터, 뭐 공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벽산의 실적을 23년도와 같이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근데 이 이 해보도록 기업이 하겠습니다. 왜 2024년부터는 못 갔을까요? 24년도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24년도 제가 봤을 때 한 중간서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23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고금리긴 한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그 1년 전에 좀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미리 좀 영향을 받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잠시 뒤에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시장에서 분석 자료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리 영향보다도 24년도에 그 물류센터 증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 올해는 일단 쿠팡이나 농심들에서 물류센터 증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류센터 증설에 따른 관련주 만나보고 왔고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SE인데 오늘 2.5% 넘게 상승세 4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인데 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다가 뭐 자체 모멘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고 좀 약간 하락이 깊었다가 최근에 반등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24년도 제가 이 기업을 3월 달인가요? 소개를 시켜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24년도 하반기에 실적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시장 영향으로 사실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적을 주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장 좀 피해를 보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TSE 하면은 제가 좀 약간 아쉬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거 일렉 이제 그 PCB 업체죠. 기판 만드는 타이거 일렉 그다음에 뭐 메가터치라고 이제 기판 테스트 만드는 기업 그다음에 GM 테스트라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우리가 보통 오사트라고 얘기하는 기업이 있는데 위에 두 개는 이제 상장이 돼 있고 아래는 이제 비상장인데 어떻게 보면 TSE가 이런 기업들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뭐 쪼개기 상장이라고 표현을 뭐 할까요? 이런 기업들을 다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TSA 자체가 이제 갖고 있었을 때보다는 시장에서 어떤 TSA의 밸류를 좀 그렇게 높게 쳐주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24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가장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원래는 낸드 웨이퍼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D램 시장 쪽에도 진출을 하면서 낸드는 워낙에 뭐 TSA가 꽉 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프로브 카드는 이제 낸드의 10몇만 개 바늘을 그냥 갖다가 대서 그 실리콘 웨이퍼에 갖다 대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분량이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프로브 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낸드 쪽은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 기업이고 이제 D램 쪽에도 진출을 하면서 일단 그 부분들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죠. 24년도 4분기에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해서 14배가 좋아질 정도로 뭐 23년도가 굉장히 나빴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올해도 이제 실질적으로 TSA의 어떤 그 실적 성장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STO 이제 ML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부품이 있는데 그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이게 일본에서 후지츠가 유일하게 만드는 그 부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입을 해서 프로브 카드에다 장착을 하면은 프로브 카드 전체 원가의 50% 정도가 차지를 하는데 그거를 TSA가 일단 국산화를 처음으로 했고 그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좀 약간 반영이 되면서 높게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고객사를 두고 있다. 사실 이거는 관세 뭐 리스크는 없나요? 관세 리스크는 일단은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반도체 전반적으로 어떤 그 생산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게 이제 어떤 관세의 영향이지 이 TSA 자체의 어떤 관세는 영향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약간 재미있는 부분은 일단 일반 고객사 중에 인텔이나 AMD가 껴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에 관련된 기업들 뭐 작년에 상당히 좋긴 했습니다만은 뭐 YMTC 같은 기업들도 핵심 고객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뭐 매출과 관련돼서 올해 그게 아마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차트 잠깐 보면서 간단히 네, 설명을 네. 드리면 작년에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죠.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올해 작년보다 조금 더 좋은 어떤 실적을 시장에서는 어닝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뭐 반도체주들이 그냥 뭐 실적이 좋든 나쁘든 그냥 반도체주들은 다 떨어지는 시장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의 반등은 상당히 좀 유의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지금 현재 매도 기조고 그러네요. 기관 쪽은 좀 약간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긴 합니다만은 약간 매수 쪽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 주가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SA. 지금 뭔가 잘 가는 기업은 아닌데 그래도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멈추고 바닥을 찍으면서 반등을 시작하는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이 그리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미국이 휴장인 상황 속에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의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가 1.2%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지수 역시 2,500선이 아무래도 매물대로 좀 작용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이긴 하나 코스닥 지수는 소폭 조정을 좀 받으면서 원조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선물 시장에서 콜 매수와 더불어 선물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역시 좀 아직까지는 좀 해소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HD 현대일렉트로닉을 비롯하여 이번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하이닉스, 현대차 등과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실적 컨센서스에 따라서 업종이 좀 나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금융주와 원전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책적인 이슈로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당분간 지수는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크게 상승하기도 쉽지 않은 좀 박스권에 좀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피 안에서 실적 잘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중에서 아모레퍼시픽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최근 아모레퍼시픽에서 3-5년 사이에 미국 생산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 관세에 대한 이슈에 좀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가 좀 관세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로운 섹터인 만큼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된다라면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실적이 좀 나오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 이것이 2024년도 고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조정을 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정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실적이 이제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들까지 좀 전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저가 매수 기회로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저평가 국면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아모레퍼시픽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저가 매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니베스트 투자자문 최영지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변동성이 장중에 꽤 있었던 것 같네요. 시장 어떻게 평가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자체가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워낙 월요일 장세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었고요. 보합권에서 넘나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된 협상 소식도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기업 실적 시즌에 돌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수급 자체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눈치 보는 장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저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해서 대형주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의 경우에는 관세와 직접적이게 연결이 되는 수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소식이 있습니다. 22일의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23일의 경우에는 바이오 대형주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올해 5조 원 정도 매출 기대감 속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가장 수출주로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죠. 24일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 외에 기아와 신한지주 등 25일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관세 부과를 앞두고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2분기부터 관세 부과 이후 실적이 반영이 되는 만큼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1분기에 실적이 잘 버텨주는 기업이라면 관세 부과 이후에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쪽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발표를 했는데요.
12조 원 규모로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는 재해 대응과 통상,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추경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이후에 대규모 추경이 언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이제 내수산업과 관련된 추경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내수산업은 금리 인하 이후에 좀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내수산업 쪽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경우에는 금리가 동결이 됐었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표적으로 빅테크 기업이라던가 엔터주, 그리고 영상 콘텐츠, 게임주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 언급이 많이 되죠. 지금부터 우리는 주목을 해야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 그리고 내수산업과 관련된 추경이 언급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면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담아봐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신한제주까지 업종 내 대표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는 만큼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 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들에는 잘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마감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도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전 금요일 수준과 비슷하게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485포인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 나타냈는데 약 보합권 마감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715포인트 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비슷하게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일관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3,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나타났고요. 개인이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은 소폭의 매수 우위, 3거래일 연속 그래도 순매수 기조 이어가면서 지수 하단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나홀로 매수하면서 2,0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집계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21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사실상 거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물론 시장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정책주들 그리고 실적주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매크로 이벤트가 크게 없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휴장에 들었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이 상황이 부재한 속에서 오늘 시장 문을 열고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480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내내 거의 2,480선에서 등락을 오고 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권 710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715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 1% 가깝게 상승. 특히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온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176,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2% 넘게 급등세 107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현대차 보합권 LG에너지솔루션 1.6%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33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 유의미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금요일에 시가총액 6위권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쉬어갔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급등세를 뒤로 하고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게 특징적으로 보여지고요. 0.2% 강보합권 방향성은 상승입니다. 오늘 83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기아의 경우에는 0.8% 상승세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 동안 특히나 금융주를 전반적으로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는 0.4% 상승세 다시 한번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 시가총액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었던 종목이 11위권으로 내려갔죠.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보시다시피 HD현대중공업 여전히 11위권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2% 넘게 조정받았고요. 35만 원대에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신한지주도 강했습니다. 오늘 신한제주, KB금융,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기업들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신한지주 보시다시피 2.2% 넘게 상승세 48,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외에 한화오션, 현대모비스 1% 안팎의 상승과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4% 넘게 반등세 28만 3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로봇 쪽으로도 최근 들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알테오젠부터 에코프로까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시장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것은 HLB인데 2.7%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급등이 나왔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들이 좀 많았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 여전히 순항 중입니다. 보톡스 관련주들은 최근 들어서 특히나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젤 보시다시피 4.5% 넘게 상승세 35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톡스 쪽 그리고 톡신 쪽, 필러 쪽 이렇게 제약 에스테틱 쪽으로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클래시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팩트로부터 파마 리서치까지는 1에서 3%의 조정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요. 전기, 유틸리티, 금융, 제약 업종의 상승세가 돋보였고요. 반대로 지난주에 좀 강세로 움직였었던 섹터는 하락 전환하면서 조선, 해운, 엔터게임은 파란불 들어오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해 보면서 준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관세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율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줄 걸로 보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24일에서 25일 사이에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크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 방문을 해서 이제 통상 협의를 가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알루미늄과 철강, 자동차 25% 관세에 대해서 관세율 조율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지만 협상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쪽에서는 이제 미국 측에 제안을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조선협력이라던가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율을 조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일본이 최근에 미국하고 협상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예상보다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차 협상에서 방위비라던가 농산물, 자동차, 인증 기준까지 폭넓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요구사항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주시를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비 인상에 대한 것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수출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4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관세가 부과가 된 이후에 수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5% 감소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의 경우에도 3% 정도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려 14%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품목 10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에 대해서 전년 대비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10.7% 정도 증가 수치를 보이면서 오늘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관세 부과 이후에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수출이 감소된 원인은 역시나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하나둘씩 관세에 대한 것들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적 악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들도
계속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와주기 때문에 월말까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쪽에서도 실적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일에 발표가 되는 테슬라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실적의 경우 매출 비중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 게 중국 매출이기 때문인데요. 미중 갈등의 심화됨에 따라서 중국 쪽에서 미국의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일부 모델이 이제 중국 쪽에서 주문을 중단을 한 상황인데 1분기에 실적 악화가 발표가 되면은 2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관세 부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테슬라의 실적이 만약 악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연달아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4일에는 아마존 그리고 24일에는 인텔의 실적이 공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관세 부과 전에 선주분 수요가 증가하면서 1분기 실적이 비교적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을 거다라는 예측 속에서 아무래도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꼭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 시간 22일에 테슬라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에 미칠 영향까지 이번 주에는 또 면밀하게 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려울 것 같아요. 종목도 선별이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 공략주로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인맥주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국도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화학 업황이 사실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도화학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화학은 대표적인 화학 기업이고요. 특히 에폭시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에 있어서는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폭시라고 한다면 강력 접착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단한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게 다방면에서 활용이 됩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건설, 스마트폰 등 접착제나 코팅 재료로 많이 활용이 돼서 다양한 산업군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도화학이 상승세를 보였던 게 다소 시스템과 3차 플랫폼 기반 데이터 시스템을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소 시스템은 프랑스 기업인데 3D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런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구 개발이 실패를 하면은 그만큼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이번에 다소 시스템과 협력을 통해서 실험 전에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 개발 결과를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 효율성 속도도 높이고 AI 활용을 통해서 고품질 데이터셋을 확보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도화학의 경우에는 지금 해외 수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 쪽으로 시장이 확대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인도 구라자트 주 지역에 이제 에폭시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5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걸로 보이는데 완공이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워낙 많은 데다가 경제 성장률도 워낙 빠른 만큼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에는 인도 생산 능력을 10만 톤까지 확대를 해서 점유율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국도화학의 경우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화학 업황 자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화학의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이게 나와줬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3,19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무려 12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42% 정도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흑자 전에서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긍정적이게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측면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화학의 경우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거래량
거래량이 급증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하단선을 보면은 이렇게 29,000원 구간대에서 매물이 길게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을 딛고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가운데 제가 많이 보는 일목균형표 기준선도 함께 돌파를 해줬습니다. 기준선은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단 매물과 하단 매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캔들이 지지와 저항대를 많이 한 구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36,900원대인데요. 이 구간대가 아무래도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평균선 121선 구간에 가까운 그런 선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의 경우에는 36,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하단 지지선을 봐야 될 것 같은데 27,000원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대를 보면 2020년에도 이 구간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구간이 나와줬었고요. 최근에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대를 딛고서 지지받으면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가격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7,900원대를 지지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되는 시점에서 2분기 실적까지 같이 받쳐준다면 더욱더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지금 사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나라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면은 화학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상승 탄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도화학이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라던가 아니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도화학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화학 업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의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640% 이상 증가했다라는 점은 괄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36,900원, 손절가 27,9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이 견조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20일 주요 10개 수출품 중 반도체 수출액만 증가해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339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5.2% 감소했고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14% 넘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1% 넘게 상승하고 SK하이닉스는 장중 최고 2% 넘게 올랐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오늘 철강 2차 전지 소재 분야 등에서 포괄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수입 철강제에 25%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응해 국내 1위, 2위 철강업체가 처음으로 해외 공동투자 생산 검토에 나선 첫 사례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철강 분야와 탄소 저감 생산 전환 등 폭넓은 영역에서 협력하고 포스코그룹은 현대제철의 미국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합니다. 양사는 2차 전지 분야에서도 협력해 배터리 수명을 결정하는 음극재 등 2차 전지 핵심 소재의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주가가 올해 실적 개선 및 배당 확대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은 전거래일까지 이달 외국인의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전장 대비 4.12% 오른 25,300원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한전기술, 그리드위즈, 한전 KPS 등 전기 유틸리티 관련주 전반이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한국전력의 강세는 실적 호조 속 배당 규모가 커질 것이란 증권가 전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항공과도 연이어 협력하며 항공 엔진 개발에 속도를 냅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한항공과 5천에서 1만 5천 파운드 힘급 중대용 무인기용 엔진과 100에서 1000 파운드 힘급 소형 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12월 한국항공우주와도 다목적 무인기용 소형 엔진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한 경험을 강점으로 항공 엔진 개발에 나서며 대한항공과 카이는 항공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는 체계를 맡을 예정입니다. 롯데그룹의 종합 물류기업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유가증권 상장에 도전합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IPO 간담회를 열고 2차 전지와 수소 시장 선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소 분야는 그룹사 협업을 기반으로 암모니아 해상운송과 연계된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2030년에는 600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회사의 총 공모 주식 수는 1,494만 4,322주입니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5월 12일과 13일에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 자금은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자금, 운영 자금 및 차환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유용한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